네, 안녕하세요. 이동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문학. 오늘 다룰 작품은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짠. 이 책은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처럼 맞아, 제목이 정말 한국어로 잘 바꾼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원제가 Brave New World. 그죠? 우리가 브레이브 하면 사실은 좀 이 용감한, 이렇게 직역하면 그죠? 우리 중학교 수준으로 지금 용감한, 아니면 좀 뭐라 웅장한, 위대한 이런 느낌인데, 웅장한 신세계. 좀 이상하잖아요. 용감한 신세계. 이상해. 근데 이제 멋진 신세계 하니까 약간 묘한 느낌이 반어법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도 더 그레이트 개츠비인데, 이 그레이트를 대단한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대한으로 번역했던 딱 그 차이가 좀 뉘앙스의 차이를 부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사실 이제 이 책은 누구나 다 제목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언제 처음 읽었어요? 읽기는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때 이제 안종효 선생 번역을 봤는데 너무 앞에 그 막 과학 관련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용어들이 너무 낯설어가지고 대충 읽었는데 조금 야할 것 같다가도 야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페이지만 넘기고 거의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책 이번에 처음 읽었거든요. 네네. 처음 읽었는데 멋진 신세계라 그래서 제목이라서 저는 남미 같은데 탐망하는 뭐 그런 탐험 소설인 줄 알았어요. 정말. 왜냐하면 신세계가 신대륙이잖아. 네. 유럽인들한테 유럽을 이제 올드 컨티넨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신대륙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멋진 신세계에서 또 이 유럽 새끼들 어디 가가지고 또 남의 나라 또 뺏는 얘기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이제 문명화된 유럽인들이 문명화되지 않는 그 미개인들을 이렇게 막 뺏고 억압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서 이거 우리가 더 못한 거 아니야? 얘네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뭔가 약간 그런 얘기일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야만인이 나오긴 나오죠. 네. 그런 줄 알았더니 처음에 뭐 무슨 화학 약품이 어쩌고 막 그래서 잘못했다 이랬는데, 자, 간단히 줄거리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줄거리는 역시 이제 이게 포드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시간적인 그 배경은 2540년인가? 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제 미래 사회인데, 벌써부터 이제 소설 초입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인간이 정상적인 임신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이제 애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미래가 배경인데, 일부는 이제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이제 인물의 중점을 둬서 진행이 됩니다. 자, 버나드 마르크스가 사는 2540년의 세계는 카스트 제도예요. 그러니까 신분 사회. 얘네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신분이 결정돼 있어요.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뭐 델타, 입실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파가 가장 그 지적인 최상위층, 최상위 계급이고, 걔네들은 다 신체적 능력도 우월하고 지성 수준도 우월하게끔 배아 때부터 조절이 되는 거죠. 이 하나의 그 배아에서 하나의 난자에서 그 96명의 똑같은 그 동질한 쌍둥이들이, 일란성 쌍둥이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라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냐면 수면요법, 초면요법 같은 걸 통해서 자꾸 이 주입을 하는 거죠. 이 세계에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뭐 꽃이나 무슨 미술작품, 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자극을 줘요.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자연이나 뭐 예술 이런 것들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주인공은 알파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좀 작아요. 열등인 거지.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 계급 세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이제 운송 수단이 다르죠. 그러니까 알파 계급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높은 곳에 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동을 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타고 다닌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키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인 거죠. 키가 커요. 알파 계급은. 근데 이 주인공인 버나드 마르크스, 이름부터 마르크스야, 성이. 그러니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 얘는 분명히 알파 계급에 속하는데, 그 알파 다음 뭐지? 베타인들과 키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그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 못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처음에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반부에서 보면 이 버나드 마르크스가 좀 이 불만이 있잖아요. 이게 옳지 않고 여기는 제대로 된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와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포드력이라고 상징하는 이
20세기 미래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질척거리는 모든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이를 왜 그러면 이렇게 배양을 하냐, 세균 배양한테 배양하냐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같이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되고 낳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남자 여자 아빠 엄마의 어떤 질척임, 어떤 끈적거림, 그리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끈적거림, 자식이 부모를 향한 끈적거림, 뭐 이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감정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막 여러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획기적이다. 아니 만약에 이걸 선택하라 그러면, 요즘 사회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어쩌면 되게 이거 선택할 사람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든 일 있으면 소마라 그래서 약간 좀 힘들어. 소마 반할 행복해. 좀 많이 힘들어. 소마 2알. 완전 행복해. 그러니까 뭐 고민과 힘듦과 갈등, 고난, 공포, 두려움 하나도 없는 거야. 심지어 인간의 가장 큰 불안과 공포는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 네. 죽음마저도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노화와 죽음인데, 노화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되잖아요. 어느 시점에선가. 그런 거 없어. 얘는 계속 젊다가 한순간에 그냥 급속하게 노화가 진행돼서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서서히 매일매일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요 현대인 욕망 그거 아니야? 쭉 젊다가 한 번에 그냥 그렇죠. 영원히 27살로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늙어서 살이 처진다는 것에 공포를 그러니까 흉측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되게 요즘 사람들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이게 되게 미래 소설인, 미래를 비관적으로 해서 디스토피아 소설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인데 어떤 면에서 되게 유토피아적인, 되게 현실감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제일 재밌는 건 그래서 이 버나드 마르크,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 너무 직관적으로 맞아. 그냥 이름에다가 캐릭터를 다 집어넣어버린 버나드 마르크스와 레니나 크라운. 근데 이 레니나 크라운은 어떤 여자였죠? 이 여자가 되게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베타 계급인데 조금 이제 낮은, 버나드보다는 낮은 계층인데 이 사회에서는 만인에 대한 섹스 상대가 가능한 거죠. 그치. 굉장히 성적으로는 평등인 거지. 그러니까 한 명만 데이트하고 있다니까 화내. 너 왜 한 명만 넉 달이나 만나? 그거 안 돼. 그쵸. 그러면 윤리부장한테 혼나. 그냥 이렇게 만나야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완전한 진짜 자유연애죠. 그러니까 뭐 임신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없어. 물론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다고 설정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을, 그렇죠? 약을 먹으면서 그걸 관리를 하니까 모두가 이렇게 사귈 수가 있는데, 버나드는 레니나가 나만 봤으면 좋겠는데 레니나는 버나드 만나기 전까지 딴 남자를 이제 만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빡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입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렇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 소설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게 바로 이 버나드와 레니나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가는데 어딜 가냐? 뉴멕시코라는 지역에 그 원시인 보호구역, 이를테면 야만인 보호구역.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인간들처럼 사는 그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런던에 이제 사는 애들이니까 이제 헬기를 타고 뭐 로켓을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가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가요. 그런데 레니나 너무 궁금한 거야. 레니나도 베타 계급 중에 좀 특이한 애죠. 한 남자를 좋아하고 막 이런 것처럼 좀 특이한데, 얘가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자기는 못 가. 근데 버나드는 뭐예요? 계급이 괜찮으니까 얘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그 허가를 받아서 그 야만인들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부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2명이 있죠. 그 린다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문명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 버나드의 상사로 밝혀지는데 그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 보호구역에 갔다가 혼자 낙오돼가지고 그 야만인들 무리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존인데, 이 존은 어렸을 때 그 야만인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한 권 읽게 됩니다. 그 책이 이제 셰익스피어 전집인데 사실 읽어도 그래서 존은 그 레니나를 본 순간 이제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 그렇죠. 완전히 맞아. 저런 아름다운. 그래서 이제 존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가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에 나온 대사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멋진 신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레니나를 보면서 저런 신세계에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존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거죠. 그러면서 버나드는 이제 이 존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으로 해가지고 얘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죠. 내가 이제 존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다가 이제 존이 레니나가 너무 육체적으로 들이대는데 존은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읽었기 때문에 낭만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사랑에 대한 이제 환상이 있는 거야. 근데 레니나는 냅다 그냥 옷 다 벗고 그냥 뭐 자는 거 괜찮지 막 이렇게. 너 왜 나랑 자자고 안 해? 막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존이 빡쳐가지고 거기서 한국인들처럼 변하는 거죠. 이제. 유교주의자가 돼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버나드와 이 새로운 세계가 진짜 이거 좀 이상한 세계다. 근데 그 어머니 린다는 이제 오랫동안 문명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문명으로 돌아오니까 소마에 너무 중독이 된 거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다가 이제 죽어요. 죽는 시점에서 이제 존은 이 세계를 부정하고 소마라는 걸 부정하면서 약간 이제 혁명적인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다가 버나드의 친구인 헬르몰츠에게 뭔가 의논도 하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다 싸그리 그 무스타파 문드의 연설을 듣고 나서 각기 이제 섬으로 유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존은 외딴 등대에 혼자 가가지고 금욕 생활을 하는 거지. 채찍으로 막 자기 몸을 이렇게 때리면서. 근데 이게 이제 볼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와 저기 막 야만인들이 혼자 막 저러고 있네 신기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레니나가 와가지고 또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속도 모르고 존이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막 레니나가 와서 또 하니까 또 채찍질하고 하다가 막 난교 비슷하게 이렇게 상황이 가다가 아침에 존은 이제 완전한 현타에 이르는 거죠. 나는 여기서 이제 살 수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하고. 자살한다고요? 네, 자살을 해서. 안중근판에서는 자살로 안 묘사가 안 되던데? 아니 이게 이제 대롱대롱 매달렸다 해가지고 자살로. 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줄거리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공간적으로 두 공간이 있는 거죠. 문명국인 이제 런던 베이스 문명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야만인이 사는 저기 인디언 아메리칸 인디언이 있는 지역처럼 이 두 공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30년대 이 소설이 나올 당시로 비교해 보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막 기차 달리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드로 대표되는 요즘으로 따지면 구글이죠, 그죠? 구글력인 거야. 요즘으로 따지면 완전히 이제 통제되는 그런 어떤 사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공간을 설정했던 것은 비교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야만인으로 처음에 존이라 불리다가 나중에 야만인으로 이제 통칭이 되는데 야만인인 존이 와서 보니까 얘네들은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욕 같은 게 오욕 칠정이라 그러나? 그거 있잖아요. 사단 칠정 같은 거 있죠. 예전 동양에서 배운 것처럼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행복하고 불안하고 공포 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인간인데 여기서는 그 감정을 다 없애고 쾌락만 주어지는 거죠. 의무와 쾌락. 그러니까 너희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섹스하고 행복해라. 나머지는 관심 갖지 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게 약간 좀 과장되게 나오지만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치킨 먹고 넷플릭스 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연애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상대를 구해서 하든 그냥 한번 하고 말든 아니면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욕정을 해소하든 이건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너무 일본 사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일본의 기본적인 게 그거잖아요. 현실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 너희들은 완전한 자유다. 너희들이 이 체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너희의 사소한 그 일상에 집중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의 완전한 개방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권력의 통제. 근데 나중에 그 무스타프 몬드 그러니까 약간 지배계급 중에 10명 그러니까 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고 다 읽어본 거야. 그랬는데 이게 제일 낫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이 책에 그려지지 않는 것은 먹는 것에 관한 게 없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야. 그게 영국 작가가 맞아. 이게 프랑스에나 한국, 이탈리아 작가가 썼으면 분명히 먹는 걸 썼을 거거든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냥 영국 애들이니까 먹는 건 없어.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오로지 성형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작가 같으면 이 식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있었거든요. 이 아략 하나름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먹는 것을 다 없애서 일관되게. 그래서 설국열차에서 봉준호 감독이 그 프로틴 바를 만든 거잖아요. 걔가 한국 감독이니까 그런 걸 만드는 거야. 우리 먹는 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 그러네 진짜. 네, 근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읽었거든. 아, 왜 먹는 게 없지? 아, 영국 작가구나.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몇몇 지점들이.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 소마라는 거. 네. 소마가 사실은 19세기 후반의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 많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은 더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항상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거든요. 종교란 게 가톨릭 이런 게 이제 죄책감이잖아요. 죄악, 선악 이런 거. 그것에 대한 정면 도전한 게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소설이거든요. 인간이 내 안에 있는 악을 이렇게 발현시켜서 조절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든다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어떤 슬퍼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할 때 소마를 먹는다. 그게 항우울제일 수도 있고 사실 음식을 그렇게 미친 듯 탐식하는 것도 결국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울이나 이런 거 불안과 우울을 잊으려니까 먹는 거잖아요. 동물도 똑같죠. 동물도 똑같거든요. 고양이나 개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심심하거나 불안하면 먹어요. 인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마라는 것이 현대의 소마는 무엇인가? 이런 유튜브도 사실 소마야. 우리가 하고 있지만 SNS, 넷플릭스 여러 가지가 다 어쩌면 소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랑 다른 점은 SNS는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는데 소마는 이제 이걸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아, 그러네. 리셋이 되는 거지. 아, 그러네. SNS는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 판타지인 거죠. 그러니까 소마는. 어쨌든. 근데 소마가 있으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흡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소마를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는 사실은 니코틴에 중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좀 확장해 보면 현대 소마라고 하면 사실 저도 SNS 하지, 넷플릭스 같은 거 보죠. 네. 그리고 커피 마시지. 그 저도 그러면 일간 다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다들 중독에 돼 있는 거죠. 중독을 요구하는 사회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되게 현대 소마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되게 이게 너무 끔찍한 거죠.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재밌다 야 이러다가 읽고 나니까 되게 이거 되게 현실적인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스토피아 소설 3대장 중에 멋진 신세계, 그 다음에 이제 예브게니 짜마친의 우리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오웰의 1984가 있잖아요. 1984. 그러니까 1984가 제시하는 세계는 완전히 그 스탈린의 러시아나 나치 시절의 그 독일, 그러니까 완전한 전체주의 사회에서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섹스도 통제하고 완전히 통제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이 주인공 윈스턴이 어떻게 막 당에 대한 그 반항을 가졌다가 완전히 당하는 개박살 나는 거죠. 너무 불쌍하잖아. 그런 소설인데 이 헉슬리의 이 책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보적이고 정말 사회주의적인 국가에서 모든 어떤 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뿌렸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984에서는 모든 걸 막 통제하고 고통을 주고 감시하고 막 진짜 그 국가적인 폭력이 실제로 작용을 해서 인간을 이렇게 왜소하게 만든다면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무제한으로 가능했을 때 과연 어떤 사회일지를 풍자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헉슬리의 책이 재미는 더 없지만 요즘 그 사회와 너무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시대는 설득의 시대라고 그러거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싸워서 이긴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근데 요즘 사람이 똑똑해지니까 설득하려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성적이 돼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유혹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헉슬리의 이 멋진 신세계는 유혹하는 세계더라고요. 사실은 소마도 그렇지, 섹스 문제도 그렇지. 그다음에 그 제일 이제 관건이 되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이제 관건이 되는 게 이 평등의 문제거든요. 계급제니까 우리는 좀 들이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럽 사회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공화정 신분제가 사라진 사회인데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학자들끼리 그냥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행복도가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중세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급제가 철저하고 어차피 계급 간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계급이야. 나는 뭐 그냥 이 계급이야. 낮은 계급이야. 근데 내가 살 때 착하게 살면 난 죽어서 천당 간다고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게 상징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태어나면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뭐 이렇게 살고 이게 뭐 주말에 성당 교회 가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살면 죽을 때 나는 저 부자보다는 내가 교회 천국 갈 가능성이 더 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일반적으로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도 나오지만 유럽 사회에서 진보가 결국 발전이냐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 발전일까? 라는 건데 여기서 계급제 있잖아요. 알파 뭐 이렇게 엡실론 쪽이 있는데 네. 여기에 계급 간 이동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냥 섞이잖아. 서로 친구도 되고 뭐 연인도 되고 그러니까 계급들끼리 이렇게만 되면 이거는 사실 그 근친상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섞어 놓잖아. 그렇게 보면 알파하고 뭐 베타랑 섞으니까 베타랑 그 밑에랑 또 이게 섞일 거 아니야. 그리고 맨 밑이랑 맨 밑에 섞을 수 있고 사랑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이거 되게 생각하고 말할수록 되게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몰아가는 기분이죠. 처음에 되게 명쾌했는데 생각할수록 명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처음에 제목을 멋진 신세계라고 번역했던 그 번역자가 뭐 번역자는 누구든 이 어떤 모순 이것을 그냥 그 단어 멋지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진짜 멋지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상찬도 있지만 약간 비아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중적 단어를 굉장히 잘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원서에서 아마 브레이브라는 거 하는 것에는 이 뜻은 아마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면에 가려진,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고 기대에 가득 차서 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다른 거죠. 존이 이 세계에 품었던 새로운 세계, 문명 세계에 품었던 그런 것들은 그냥 내 생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존이 문명 세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게 두 가지인데 제가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엄마 거기서 왔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영향, 엄마가 되게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 영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레니나 그 여자의 어떤 모습. 근데 이 존도 야만인도 아니고 문명인도 아니고 끼어있는 애야. 디아스포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문명인, 이게 야만인이었으면 아예 확실히 속했으면 그냥 잘 살았을 거야 걔도. 근데 약간 이게 끼어있는 애다 보니까 이 스타워즈와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끼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망했던 거지. 엄마도 거기서 왔고 레니나 너무 예뻐. 결국 여자한테 반한 건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왔더니 그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제가 생각해봐요. 만약에 레니나가 약간 그런 기지가 있었잖아요. 정말 나는 왜 제가 좋지 유난히? 한 남자만 좀 좋아하는 느낌이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에 비해서. 근데 이 레니나가 조금만이라도 내가 그동안 나이가 좀 잘 몰랐다. 이게 좀 내 마음이 어떤 이게 좀 다르다. 너를 향해서는 뭔가 그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만 정도 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존이나 레니나랑 다를 바 없는 게 레니나는 레니나가 배운 대로 사랑을 하는 거고 존도 지가 그 햄릿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똑같은 거야. 존이 더 나은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도 이 존도 어떻게 보면 그냥 편협한 인간이야. 지도 경험해보지. 걔도 모쏠이잖아 사실. 모쏠이잖아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성인 시절에도 못 치렀잖아. 그냥 모쏠이야. 책으로 연애를 배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셰익스피어 같은 애가 그린 사랑 중에 뭐 해피엔딩이 있나? 없지. 뭐 다 로미오 줄리엣, 햄릿, 뭐 다 이런 거잖아. 템페스트 이런 거니까 애가 다 이렇게 부정적 사랑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사랑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오셀로 이런 거 보고 막 질투한 여자 뭐 더러운 욕쟁이 어쩌고 막 그렇게까지 할 얘기 아니지 않나? 제가 사실 이런저런 일로 저렇게 됐구나. 내가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쟤를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할 만도 한데 됐습니다. 네, 여튼 이 멋진 신세계는 사실 처음에 막 읽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소설을 너무 못 썼어. 앞부분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못 썼어. 그래서 1984 읽다가 헉슬리 읽으면 진짜 진도가 안 나가요. 1984는 재밌기라도 하고 앞에 너무 윈스턴이 너무 불쌍하게 묘사가 돼가지고 진짜 윈스턴이 그 줄리아와 첫 그걸 했을 때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오브라이언이 진짜 저도 착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윈스턴이라는 인물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 이야기 구조들이 계속
계속 그러니까 1984를 필두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이후에 SF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작품인데 반면에 멋진 신세계들은 이거는 막 약간 그 6, 70년대 배우들이 그냥 되게 감정 없이 대사를 뱉는 듯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헉슬리가 의도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근데 이제 헉슬리의 이런 설정들은 굉장히 현대적이다. 맞아요. 네. 현대적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찔하고 되게 사실은 그 1984는 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지만 1984는 약간 이미 소련이 붕괴하면서 거의 끝나버린 이야기처럼 그렇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이 멋진 신세계는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제 SF 소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읽으니까 다큐멘터리 같아. 맞아. 그게 너무 좀 약간 서늘해요. 네. 그래서 더 이게 더 뭐라 그럴까 더 현실적인 느낌이 강한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인 설정들 있죠. 변하지 않을 구조적인 설정을 잘 세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년대 후반까지는 1984가 압도적으로 더 사람들한테 얘기되고 뭐 호평받고 이랬는데 21세기 되면서는 멋진 신세계가 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이렇게 두 작품 간의 그 뭔가 위계가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이제 그리고 아까 이 책 얘기해보세요. 아까 전에 이거 전 처음 본 책인데 이거 우리들 이 책은 이제 소련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20년대 쓰여졌던 1920년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이 그 나누면 그 1984랑 멋진 신세계의 설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 책 한 권에 1984랑 멋진 신세계 설정이 다 들어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성적으로 억압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뭐 타임테이블을 딱 주어주고 연인간에 딱 일정한 시간에 그걸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는 공간은 전부 다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뭐 감시가 너무 쉬운 거지. 약간 이제 파놉티콘의 세계 뭐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29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뭐 로켓 과학자인가?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체제도 그 단일 국가라 라는 곳에서 각각의 국민들이 숫자로 불려줘요. 그 로켓 과학자의 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예측 불가능한 한 여성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주인공을 꿰는 거죠. 이 주인공은 애인이 있고 다른 이제 그 여자는 굉장히 방탕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야만의 세계를 분리해주는 어떤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려고 약간 이제 그런 설정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 오벨의 1984처럼 얘도 잡혀가가지고 약간 이제 세뇌 같은 걸 받아서 다시 현실 세계로 복귀를 해요. 그거는 1984랑 되게 비슷한데 그 나머지 그 미래적인 설정이나 전체주의적인 그런 얘기들을 뭐 어떤 질서에 의해서 추구되고 이런 것들은 멋진 신세계가 많이 따라한 것 같다. 그래서 제일 유명하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나온 자유진영에서 나온 책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딱 그 억압받던 시절에 작가가 쓴 건데 훨씬 더 가장 문학적이고 되게 읽고 나면 문학적인 감흥이 더 큰 작품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실 저희가 다음에 1984를 다뤄보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 우리들 그리고 1984 그리고 멋진 신세계 요 세 편 정도는 한번 같이 읽어볼 만하네요. 네네. 차이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20세기에 생각했을 때 미래 시대는 이제 이러하다라고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이제 새 작품인데 그것을 함께 읽어볼 만하고 마지막으로 이 멋진 신세계 그 엔딩 장면이 어땠어요? 끝 부분이 그러니까 존이 이제 그 친구들이 유배되는 그 중간에 그 등대에 안착해서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제 그 농사도 짓고 뭐 화살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사실은 이제 촬영되어지면서 마치 동물원 원숭이처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많은 사람들과 그 소마를 자기도 결국 먹잖아요. 네. 먹고 이제 막 어울려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설정인데 마지막 부분이 어땠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이 항상 이런 것들은 항상 마지막이 좀 좋거나 이상하거나 별로거나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딩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존을 그냥 일부러 죽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존의 비극적인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멋진 신세계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존은 그 비교항으로서 최대한 우스꽝스럽게 하지만 비극적인 어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존 쿠시의 야만인을 기다리며처럼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왜냐하면 사실은 문명국은 문명국답게 유지될 것이고 야만인 지역은 또 야만인 지역답게 유지될 거예요. 근데 항상 중간에 끼어있는 애들 있죠.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애들. 그 애들이 유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왜 유배 정도가 아니고 죽을까 였어요 저는. 왜 자기가 스스로 죽을까.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고 한 자잖아요. 양쪽 세계를 다. 그러니까 린다도 결국 자연사하게 되죠. 양쪽 세계를 다 경험한 린다도 사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잖아요. 네. 근데 존은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죽잖아요. 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저는 그냥 되짚어 봤을 때 그냥 체제 수능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체제 반항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실은 생각해봐요. 어쨌든 그 문명국의 그 높은 사람 10명 중에 한 명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 저렇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노동하게 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배양을 할 때 일도 안 하게 그냥 하지. 근데 일을 안 하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일을 하게 했어. 적정 시간이 요만큼이야. 4시간 시켰더니 애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 남는 시간을 어떻게 여가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더 떠돌아다녔어. 뭐 등등등 여러 어떤 오류를 다 바로잡아서 지금 최적화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읽으면서 1932년도 나왔지만 2차 세계대전 지나고 그죠? 그 다음에 냉전시대 지나고 자본주의의 정점이 찍고 신자유주의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책 읽으면서 과연 체제 저항적인 인간이 될까? 체제 수능적인 인간이 될까? 라고 생각하면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체제 수능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계급아에 죽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허균의 홍길동은 그나마 조선을 벗어나서 율도국을 세워서 거기서 살잖아요. 그게 소수일지라도. 근데 얘네들은 거의 죽잖아요. 그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헉슬리의 감은 어떤가. 이게 좀 잘 사는 집안 애들만. 엄청난 금수저. 그러니까 느낌이죠. 굉장히 잘 살고 가진 집안이고 귀족 출신이니까 이렇게 되게 머리가 좋아서 설정도 뛰어나고 되게 통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세계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많이 읽을수록 사실은 사람들은 이 존처럼 혁명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마저도 체념하고 소말을 먹고 혼음을 즐기고 결국 그런 혼음을 즐긴 자신을 또 부끄러워서 죄를 스스로 처벌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점점 많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는 이런 인간들의 DNA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게 딴 얘기인데 그냥 친일파들이 다 죽였으면 그때 한 4,000명만 죽이면 되는데 안 죽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멋진 신세계 이런 건 진짜 금서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학을 좋아하고 하나의 이야기로 좋아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책들이 사실은 과연 권할 만한 책인가? 그러니까 나의 어릴 적에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니까 지금 이제 한 40대가 지나버리면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타격이 덜한데 어려서 이 책을 읽었으면 진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언제 처음 읽었냐고. 근데 다행히 남실장 같은 사람은 야한 거 없이 그것만 기억하니까 네. 어떤 타격도 없는데 1984는 진짜 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헉슬리를 얕봤어. 아니 뭐야 야한 것도 제대로 못 쓰고. 남실장 다음에 그 남실장 읽은 최고 야한 책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멋진 신세계라는 이 책은 체제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으로 느꼈어요. 뭐 제 나름의 그냥 독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을 깔 때 이 책을 많이 언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예전보다 우리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게 부드러운 통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병철 그때 저희가 얘기한 피로사회에 썼던 한병철 교수가 고통 없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고통, 부정성이라고 하는데 삶의 부정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멋진 신세계란 책도 사실 비판적으로 독서를 하자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는 그 한병철 교수의 그 고통 없는 사회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건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조금 한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1984년이 아니고 멋진 신세계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학을 좋아하고 고전을 좋아하면 무비판적으로 고전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분명히 당대 우리 현실에 저희가 독서법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보고 이렇게 투사시켜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이런 책들이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읽으실 때 조심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